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최전방 기계화 보병사단 정문 앞. 이른 오후에 햇살이 아직 차가운 공기를 비집고 위병소 지붕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그 계절 특유의 공기.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한 흙냄새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뒤섞인 냄새가 부대 전체를 낮게 감싸고 있었죠. 정문 양옆으로 줄지어선 벚나무들은 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꽃잎 몇 장이 바람에 실려 위병소 앞 콘크리트 바닥 위를 느릿느릿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꽃잎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군부대 앞에서 봄은 그냥 계절이 바뀌는 것에 불과했으니까요. 위병소 안에서 오대석 원사는 태블릿 화면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근무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별다른 일 없이 시간이 흐르고 가끔 군용 트럭 한 대가 위병소 앞을 통과하고 이따금 장교 차량이 속도를 늦추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가죠. 15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답게 오대석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표정도 자세도 숨소리마저도 딱 필요한 만큼만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오래된 기계처럼 정확하고 무감각하게 오후를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이등병 박재윤이 차려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입대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은 신병이었어요. 졸음을 참느라 눈꺼풀이 가끔씩 파르르 떨렸고 그때마다 오대석 쪽을 슬쩍 곁눈질하며 들킬까봐 속으로 긴장했습니다. 오대석은 알고 있었지만 굳이 뭐라 하지 않았어요. 오후 위병소 근무란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그냥 버티는 시간이었죠. 그게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오대석은 아무런 의심 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위병소 앞에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특별한 표식은 없었어요. 번호판도 평범했고 차종도 흔히 볼 수 있는 중형 세단이었습니다. 과하게 밟은 브레이크 소리도 요란한 엔진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멈춰섰죠. 오대석은 습관적으로 시선을 들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면서 3명의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차림새는 평범했어요. 짙은 색 코트에 단정하게 정돈된 머리, 진한 화장기 없이 깔끔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민간인이었죠. 그런데 차에서 내리는 방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허둥대거나 서두르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3사람 모두 문을 닫고 주변을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위병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묘하게 일정했어요. 긴장한 사람의 걸음도 민원을 넣으러 온 사람의 걸음도 아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웠지만 오대석은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약간 고쳐 잡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본인도 몰랐습니다. 맨 앞에 선 여성이 위병소 창구 앞에 서며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다은 하사면회 왔습니다. 오대석이 태블릿을 확인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하고 이름을 찾고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없었죠. 면회 명단 없습니다. 뒤에 서 있던 여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십자인대가 끊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왔어요.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절제된 목소리가 안에 담긴 걱정을 더 묵직하게 느끼게 했어요. 그러나 오대석에게 그런 감정의 무게는 업무와 무관한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보호자라며 찾아와서는 규정을 무시하려는 민간인들,
안타깝다는 건 알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사전에 면회 신청을 하셨어야 해요. 그는 손을 한번 내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재윤이 창문 너머로 세 사람을 힐끗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요즘 보호자들이 와서 진짜 난리라니까요. 작은 소리였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위병소 창구 너머 세 여성의 귀에도 분명히 닿았을 거리였어요. 오대석도 굳이 제지하지 않았죠.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규정을 모르고 무작정 찾아와서는 왜 안 되냐고 목소리를 높이는 보호자들. 그러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따지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봄 햇살이 여전히 위병소 지붕 위에 내리쬐고 있었는데도 위병소 앞이 갑자기 서늘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췄는지 바닥을 굴러다니던 벚꽃잎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는데 분명히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눈꼬리 하나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대석은 그 눈을 마주치는 순간 자신이 지금 무언가를 잘못 건드리고 있다는 감각을 뒤늦게 느꼈어요. 손끝이 아주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직감이었고 그 직감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죠. 여성이 천천히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없습니다. 오대석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대석이 말했죠. 여긴 군부대입니다. 벚꽃잎 하나가 바람도 없는데 위병소 창구 앞 콘크리트 바닥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세 여성의 눈이 천천히 서로를 향했어요. 아주 짧은 눈빛 교환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들의 눈빛이었죠. 그리고 가장 어린 여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 소리가 콘크리트 위에서 또렷하게 울렸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오후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위병소 안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오대석은 그제야 자신이 오늘 오후를 완전히 잘못 읽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봄 오후가 어떻게 끝나게 될지를요. 가장 어린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지아였습니다. 세 사람 중 가장 젊었지만 걸음걸이에는 나이와 어울리지 않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위병소 창구 바로 앞까지 다가온 문지아는 오대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다은 하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대석이 짧게 대답했어요. 군 병원입니다.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문지아의 눈이 천천히 좁아졌습니다. 화를 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걷어낸 자리에 남은 것, 그건 냉정함이었죠.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 만들어낸 냉정함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몸에 배어있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왜죠? 오대석이 귀찮다는 듯 한숨을 살짝 내쉬며 말했습니다. 부대 승인이 필요합니다. 군 병원이라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민간인은 더더욱이요. 그러고는 덧붙였습니다. 군대는 규정으로 움직입니다. 규정이 싫으시면 청원을 넣으시든지요. 박재윤이 또 낮게 웃었습니다. 요즘 민원인들 참 많네. 이번에는 굳이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았어요. 그냥 흘리듯 뱉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구 너머 세 사람을 귀찮은 존재로 분류해버린 사람의 말투였어요. 오대석도 그 말을 듣고 입꼬리가 아주 약간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지아가 천천히 손을 코트 안쪽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대석은 순간 뭔가 건네려는 건가 싶어 미간을 좁혔어요. 설마 돈이라도 꺼내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문지아가 꺼낸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단단한 신분증 하나였어요. 문지아가 그것을 창구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리조차 거의 나지 않았어요. 오대석은 무심하게 손을 뻗어 신분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려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완전히 멈췄습니다. 신분증 위에는 군복을 입은 사진과 함께 계급과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대장, 문혜진. 오대석의 눈이 신분증과 창구 너머 여성 사이를 2번, 3번 오갔습니다.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기분이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군 생활 동안 위병소 앞에서 별의별 상황을 다 겪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 그때 창구 위에 신분증 2장이 더 내려놓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2 여성이 동시에 꺼낸 것이었어요. 오대석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대장, 문가윤, 공군 참모총장, 대장, 문세린. 위병소 안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박재윤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졸음을 참던 눈이 지금은 반대로 너무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손이 어디 있어야 할지 몰라서 차렷 자세로 굳어버린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돌아가라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창구 앞에서 신분증 3장을 2 손으로 받쳐들고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의 장면들이 빠르게 재생되고 있었어요. 면회 명단 없다는 말, 돌아가라는 말, 박재윤이 뱉은 민원인 소리. 그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무게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문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까와 전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죠. 열을 올리지도 언성을 높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더 무거웠어요. 지금 문혜진의 눈이 오대석을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누구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질문이었지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오대석 본인이 직접 되짚어보게 만드는 말이었어요. 오대석의 목에서 침 삼키는 소리가 났습니다. 얼굴이 하얗다 못해 약간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어요. 박재윤은 차렷 자세인지 부동 자세인지 구분도 안 되는 자세로 벽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뱉은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어요. 요즘 민원인들 참 많네.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끔찍한 실수였는지를 20대 초반의 신병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위병소 밖으로는 여전히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벚꽃잎이 다시 바람에 실려 콘크리트 바닥 위를 굴렀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오후였지만 위병소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죠. 오대석은 신분증 3장을 손에 쥔 채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15년 군 생활이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혜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이미 위병소 안쪽 부대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문지아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문가윤은 팔짱을 낀 채 정문 너머 부대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세리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죠. 세 사람 모두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음 수순을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지아가 전화를 건 지 3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여럿. 급하게 움직이는 발소리였습니다. 뛰는 것과 걷는 것의 중간, 뛰고 싶지만 뛰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였어요. 오대석은 그 발소리를 들으면서 신분증 3장을 아직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정문 안쪽에서 사단장 백종환 중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백종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여유 있는 걸음으로 나타났을 겁니다. 20년 넘게 군복을 입어온 사람답게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죠. 그러나 지금 정문 안쪽에서 걸어오는 백종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표정을 관리하려는 노력이 역력했지만 그 노력 자체가 오히려 당황했다는 증거였어요. 그의 옆에는 부관 2명이 따라붙어 있었고 그 뒤로 당직 장교와 헌병 몇 명이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백종환이 정문을 통과해 위병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세 사람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대석은 그것을 봤습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해온 중장이 민간인 차림의 새 여성을 보는 순간 눈이 흔들렸다는 것. 오대석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총장님들, 백종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경례를 붙이려다가 세 사람이 군복 차림이 아니라는 걸 인식한 건지 잠깐 동작이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결국 그는 깊게 허리를 숙이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주셨더라면. 문혜진이 조용히 말을 잘랐습니다. 문다은 하사 사건 설명하십시오. 백종환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설명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잠깐 뜸을 들인 다음 입을 열었습니다. 훈련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무릎 부위 부상으로 현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수술 일정은 내일로 잡혀 있습니다. 경과는 양호한 것으로. 사고라고 하셨습니까? 문가윤이 조용히 끊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예. 훈련 중에. 어떤 훈련입니까? 백종환이 잠깐 멈췄어요. 야외 기동 훈련 중 낙상으로 인해. 그때 백종환의 호주머니 안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잠깐 눈빛으로 양해를 구하듯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문혜진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종환이 전화를 받았어요. 예, 사단장입니다. 잠깐의 침묵. 백종환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방식으로 굳어졌어요. 아까가 당황함이었다면 지금은 당혹감에 가까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슨 말이 오가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백종환의 눈동자가 천천히 세 사람을 향했다가 바닥으로 내려갔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백종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아까보다 낮아져 있었어요. 군의관 차도연 소령이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문세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백종환은 잠깐 망설였어요. 10년 넘게 사단을 이끌어온 사람이 말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사고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위병소 앞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 신분증 3장이 창구 위에 놓였을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무게였어요. 그때는 위병소 안에 공기가 굳었다면 지금은 뭔가 더 크고 어두운 것이 그 자리를 채워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문혜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대석을 바라보던 그 눈빛과는 또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그리고 무언가를 이미 예감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세 자매가 이 부대 앞까지 직접 차를 몰고 온 것은 처음부터 단순한 면회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머릿속을 스쳤어요. 지금 당장 문혜진이 말했습니다. 차도연 소령 연결하십시오. 백종환이 즉각 부관에게 눈짓했어요. 부관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위병소 앞에는 잠시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오대석은 그제야 손에 쥐고 있던 신분증 3장을 창구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오대석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벚꽃잎이 또 한 장 바람에 날려 위병소 지붕 위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봄 오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러나 그 조용함 아래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무겁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차도연 소령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사고 아닙니다. 차도연 소령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으로서 10년 가까이 군 병원에 몸담아온 사람이었어요. 전역을 앞두고 있었고 남은 임기 동안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사단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 무게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말하고 있었죠. 십자인대가 찢어진 방향이 이상합니다. 백종환의 부관이 전화기를 스피커 모드로 전환했어요. 차도연의 목소리가 위병소 앞 공기 속으로 퍼져나왔습니다. 낙상 사고라면 무릎이 앞쪽이나 측면으로 꺾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다은 하사의 부상은 방향이 다릅니다. 외부에서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으로 2번 이상 힘이 가해진 흔적이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이 억지로 꺾은 흔적입니다. 백종환의 턱 근육이 조용히 굳었어요. 부관은 전화기를 든 채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대석은 위병소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었어요. 문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어제 저녁 엑스레이와 자기 공명 영상 결과를 확인한 직후입니다. 오늘 아침 보고를 올리려 했는데 차도연이 잠깐 멈췄어요. 위에서 훈련 중 낙상으로 처리하라는 연락이 먼저 왔습니다. 문가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가라앉는 눈빛이었어요. 누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까? 대대장입니다. 백종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읽히는 것은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를 가늠하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문세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차도연 소령, 지금 당장 병원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기록 전부 보존하십시오. 이미 따로 복사해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 자매는 잠깐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함께 움직여온 사람들처럼 눈빛만으로 충분했죠. 문혜진이 백종환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백종환이 즉각 움직였어요. 군 병원은 부대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위병소에서 차로 5분 거리였어요. 백종환이 직접 차량을 배치했고
세 자매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오대석은 위병소 안에서 그 차가 부대 안쪽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어요. 박재윤은 여전히 벽에 붙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군병원 2층 정형외과 병실. 문다은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전체가 고정장치와 붕대로 감겨 있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문다은은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세 사람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다은의 눈이 커졌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게 보였어요. 울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보였습니다. 입대한 지 1년하고도 2달. 군복을 입은 뒤로 이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울지 않으려 했던 아이였어요. 문가윤이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문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잡았어요. 문다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가윤은 그것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말보다 그게 더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문혜진이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그랬어? 문다은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병실이 조용했기 때문에 세 사람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공기가 굳었습니다. 문세린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이유는? 문다은이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말대답했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말대답. 그 단어 하나가 병실 안에서 한동안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떠 있었어요. 세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문혜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문가윤은 문다은의 손을 쥔 힘이 아주 조금 강해졌습니다. 문세리는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문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참으려 했지만 이미 한계였습니다. 1년 넘게 혼자 버텨온 것들이 말대답이라는 단어 하나와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문가윤이 아무 말 없이 문다은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병실 창문 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쪽 벚나무에서 꽃잎이 떨어지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이 병실 안의 장면과 너무 달라서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다물었어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다음 수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대장, 말대답, 십자인대, 대대장의 은폐 지시, 이 선들이 어디서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그는 이미 그리고 있었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죠. 문세린이 병실 밖으로 나온 건 문다은이 잠든 직후였습니다. 문가윤은 침대 옆에 남았어요. 문다은의 손을 잡은 채 그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이루어진 결정이었어요. 세 자매는 오래전부터 그런 식으로 움직여왔습니다. 누가 무엇을 할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가 있었죠. 문세리는 병원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바깥으로는 부대 안쪽 훈련장이 보였어요.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진 시간이었고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줄을 맞춰 이동하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그 평화로움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세리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소대장 강태혁 중위, 나이 28, 임관한 지 4년차 장교였습니다. 인사 기록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임관 성적 상위 15%, 부대 내 평가 우수,
체력 검정 만점. 겉으로 드러난 숫자들만 보면 엘리트 장교의 전형이었습니다. 상급자들에게 인정받고 진급 예정자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었죠. 그러나 문세리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숫자로 읽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권력을 쥐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은 인사기록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죠. 문다은이 말한 말대답이라는 단어. 그 단어 하나로 부하의 무릎을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문세리는 오래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문혜진이 복도로 나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섰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문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강태혁 중위 신원조회 다시 하십시오. 문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세린이 태블릿 화면을 문혜진 쪽으로 돌렸어요. 처음 신원조회에서 빠진 기록이 있습니다. 문혜진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강태혁의 고등학교 시절 기록이었어요. 재학 중 집단 폭행 사건 연루. 피해자 3명. 사건은 학교 측의 중재로 합의 처리됐고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강태혁은 원래 목표하던 대학 진학에 실패했어요. 재수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고 결국 군에 입대했습니다. 이후 부사관을 거쳐 학사장교로 임관했죠. 문제는 그 학교 폭력 기록이 군 신원조회 서류에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빠진 겁니까? 문혜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합의 처리된 사건이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최종 기재가 안 됐습니다. 신원조회 과정에서 학생부 기준으로 처리되다 보니 걸러지지 않은 거죠. 의도적인 은폐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문세린이 말을 잠깐 멈췄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군 조직이 모르는 채로 4년째 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문혜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어요. 피해자들은 확인 중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간호장교가 카트를 밀며 지나갔어요. 링거줄이 흔들리는 소리,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복도를 채웠다가 사라졌습니다. 일상적인 소리였어요. 이 복도 어딘가에 문다은이 누워있다는 사실과 그 일상적인 소리가 기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문세린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강태혁 중위가 이 부대에 부임한 건 1년 전입니다. 문다은이 전입 온 것도 1년 전이에요. 처음부터 같은 소대였습니다. 문혜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다은이 말대답 말고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그게 지금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세린이 태블릿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병사들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강태혁이 아직 부대 안에 있고 같은 소대 병사들은 그 사람 눈치를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진술을 받으려면 강태혁을 먼저 분리해야 합니다. 문혜진이 말했습니다. 헌병대 부르십시오. 문세린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그 순간 문혜진의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선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집단 폭행, 군 신원조회에서 빠진 기록, 4년간 아무도 모른 채 장교로 복무, 그리고 말대답이라는 이유로 부하의 무릎을 짓밟은 것. 이 선들이 하나로 이어졌을 때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문혜진은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강태혁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이 이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이것은 드러난 것의 일부에 불과한지 그 답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나올 것이었어요. 문세린이 전화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헌병대 30분 안에 도착합니다. 문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태혁 현재 위치 확인하십시오. 훈련장입니다.
오늘 오후 일정이 아직 남아 있어요. 문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안에 강태혁도 있을 터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아무렇지 않게 서 있을 터였어요. 그 생각이 문혜진을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는 요란하게 표출될 때보다 조용하게 가라앉을 때 더 무서운 법이었어요. 지금 문혜진의 분노가 정확히 그런 종류였습니다. 헌병대가 도착한 건 32분 후였습니다. 헌병 차량 2대가 부대 안쪽 도로를 따라 조용히 들어왔어요. 사이렌도 요란한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 차량들이 움직이는 방향만 봐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헌병대장 박무진 중령이 문세린 앞에 섰습니다. 총장님 도착했습니다. 강태혁 중위 현재 위치 확인했습니까? 훈련장 막사 복귀 중입니다. 5분 안에 생활관 도착 예정입니다. 문세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막사 도착하는 즉시 분리하십시오. 단 부대 전체가 알게 되는 방식은 피하십시오. 박무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움직였어요. 소리 없이 빠르게 오래 훈련된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문세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훈련장에서 막사 쪽으로 이동하는 병사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강태혁이 있었어요. 강태혁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해 무언가가 조용히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세상은 자신이 알던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부하는 복종했고 상급자는 자신을 인정했고 대대장은 이미 이 일을 덮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강태혁은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말대답하는 병사에게 본때를 보여줬을 뿐이었으니까요. 막사복도에서 헌병 2명이 강태혁 앞에 섰습니다. 강태혁 중위님, 잠깐 동행해 주십시오. 강태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조사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병사 몇 명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강태혁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했어요. 굳이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따라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대장이 이미 정리해뒀을 테니까요. 그러나 헌병대 조사실에서 강태혁은 처음으로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사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군병원 차도현 소령 소견서입니다. 강태혁이 서류를 봤습니다. 읽는 척했지만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낙상 사고로 알고 있는데요. 소견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강태혁이 턱을 약간 치켜들었어요. 군의관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관이 아무 말 없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태혁은 그것을 보는 순간 손끝의 떨림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표정은 유지하려 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흔들리는 쪽이 지는 거라고 믿어왔죠. 부대 내 폐쇄회로 영상 확인했습니다. 조사관의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확인하시겠습니까? 조사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복도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였고 각도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담긴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좁은 복도 안 군복 차림의 2사람. 한 명은 서 있었고 한 명은 벽 쪽으로 물러나 있었어요. 서 있는 사람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 찍었어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조사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관도 강태혁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니터 안에서는 벽 쪽으로 물러나 있던 사람이 바닥으로 주저앉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강태혁의 턱이 조금씩 내려왔어요. 군대에서 말대답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모니터 속 강태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질은 흐릿했지만 음성은 또렷했어요. 그 목소리가 조사실 안 공기 속에서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모니터를 껐어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태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으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순서를 다투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지금 이 순간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대장이 덮어줄 거라는 생각, 낙상 사고로 처리됐을 거라는 생각, 그 모든 계산이 이 영상 하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같은 시각 병원 복도에서 문세린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 확보했습니다. 강태혁 중위가 문 닿은 하사의 무릎을 발로 가격하는 장면이 2차례 담겨 있습니다. 문세린은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대대장 기록 확인하십시오. 은폐 지시가 어느 선까지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던 헌병 장교가 잠깐 망설였어요. 더 있습니까? 강태혁 중위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 이상한 연락처가 확인됐습니다. 문세린의 눈이 좁아졌어요. 어떤 연락처입니까? 헌병 장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문세린이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읽는 동안 표정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문혜진이 복도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세린이 조용히 서류를 건넸어요. 문혜진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읽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다 읽은 다음에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부대 안쪽 훈련장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 훈련장 위로 바람이 지나가고 먼지가 낮게 날렸어요. 문혜진이 말했습니다. 강태혁 중위 휴대폰 전체 포렌식 하십시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안에 담긴 것이 아까와 달랐어요. 아까는 분노가 가라앉은 조용함이었다면 지금은 무언가를 확신한 사람의 조용함이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이제 이 일은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온 건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문혜진은 밤새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문가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다은이 잠든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에서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자리를 지켰어요. 문세린은 헌병대와 함께 밤새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이었지만 그것을 티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헌병대장 박무진 중령이 이른 아침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어요. 두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얇은 서류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는 두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박무진의 얼굴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5년 넘게 헌병 생활을 해온 사람이 서류를 건네기 전에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망설임 자체가 이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문혜진이 서류를 받았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문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태혁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연락처 목록이었어요. 일반적인 지인 연락처가 아니었습니다.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들과의 통화 기록, 문자 내용, 그리고 금전거래 내역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가장 최근 연락은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어요. 부대 내부 인원 정보를 외부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혜진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통화 내용 녹취 요약이었습니다. 헌병대가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였어요. 강태혁이 조직폭력배 조직원에게 병사 개인 신상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아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간은 최소 1년이었어요. 부임하고 거의 처음부터였다는 뜻이었죠. 문세린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군 내부 정보 유출입니다. 가혹행위와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에요. 문혜진은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서류를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에는 강태혁의 고등학교 시절 집단 폭행 피해자 중 한 명의 진술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헌병대가 별도로 접촉해 확보한 자료였어요. 진술 내용은 당시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이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 합의를 강요당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당시 강태혁의 뒤에는 지역 조직폭력배와 연결된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연결이 군에 들어온 뒤에도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문가윤이 서류를 건네받아 읽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서류가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강태혁이 조사실로 들어온 건 오전 9시였습니다. 밤새 분리 조치된 상태였어요. 잠을 자지 못한 티가 역력했지만 들어오는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하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의 걸음이었어요. 혹은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겠다는 사람의 걸음이거나요. 조사관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강태혁이 서류를 봤어요. 이번에는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이 굳어졌어요. 굳어지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어제 폐쇄회로 영상을 봤을 때의 굳어짐은 당황함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를 계산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변호인 선임하겠습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하는 것은 권리 고지입니다. 군사법원 회부 전 사실 확인 절차예요. 강태혁이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조사관이 모니터를 켰어요. 어제와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폐쇄회로가 아니라 강태혁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영상이었어요. 강태혁이 직접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부대 내부 시설 구조, 병사 이름과 개인정보, 그리고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대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강태혁의 팔짱이 풀렸습니다. 조사관이 모니터를 끄고 조용히 말했어요. 군형법 위반, 군사기밀 누설, 가혹행위, 직권남용.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입니다. 강태혁의 눈이 테이블 위 서류로 내려갔어요. 뭔가를 읽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선을 어딘가에 고정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본인 귀에만 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강태혁이 갑자기 의자를 뒤로 밀치며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군대에서 이 정도도 못 버티냐? 조사실 안이 울렸습니다. 헌병 2명이 즉각 양옆에 섰어요. 강태혁은 그들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것들이 터지는 방식이었어요. 계산이 사라진 자리에서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말이었습니다. 다들 약해 터져서 군 기강이 뭔지도 모르고 말대답이나 해대고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은 비어 있었어요.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믿어온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외치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조사실 안 어느 누구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헌병이 조용히 말했어요. 앉으십시오. 강태혁이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어요. 그 얼굴에서 오래 유지해온 것들이 하나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복도에서 이 상황을 보고받은 문혜진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부대 안쪽으로 길게 뻗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위로 이른 아침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채 낮게 깔려 있었어요. 문혜진은 그 안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강태혁의 일은 이제 법이 가져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혜진이 이 부대에 온 이유는 처음부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어젯밤 병실에서 문다은이 잠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문혜진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것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래되어서 꺼내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이제 그것을 꺼낼 때가 되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태혁은 군사법원에 넘겨졌어요. 군형법 위반, 가혹행위, 직권남용, 군사기밀 누설, 혐의 하나하나가 그의 4년군 생활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은폐 지시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백종환 사단장은 지휘 책임 문제로 상급 부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흔들림은 이제 문혜진의 손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문혜진이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문다은은 깨어 있었습니다.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술은 전날 오후에 끝났습니다. 차도연 소령이 집도했고 경과는 좋다고 했어요.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걷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문다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크게 안도하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다리보다 더 오래 남을 것들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문혜진이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문가윤과 문세린도 들어와 병실 안에 자리를 잡았어요. 좁은 병실이 세 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문다은은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어 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며칠 전 처음 이 세 사람이 병실에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때는 놀라움과 눈물이 먼저였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싶었던 것을 이제 물어도 되는지 가늠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문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부모님 기억하니? 문다은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잘 모르지만 사진으로는 봤습니다. 두 분 다 군인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 문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전 중에 전사하셨습니다. 문다은은 그 말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으니까요. 고아원에서도 나중에 세 자매가 데려온 뒤에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혜진이 지금 그 말을 다시 꺼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문다은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가윤이 문다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작전, 잠깐 멈췄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작전이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바깥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 가늘게 들려왔습니다. 문다은의 눈이 문가윤을 향했어요. 그 눈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되기 전의 것들, 아직 말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이 얼굴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문세린이 조용히 이어받았습니다. 14년 전이었어요. 우리 셋이 함께 참여한 합동작전이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그 작전에서 우리 옆에 있었어요. 문다은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세린이 계속했어요. 작전 중에 우리 쪽으로 향하던 것을 내 아버지가 먼저 막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어요.
두 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셋 중 누군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문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멈추지 않고 흘렀어요. 말대답 때문에 무릎을 짓밟혔을 때도 참아냈던 눈물이 지금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혜진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널 키운 거다. 그 말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어요. 14년이었습니다. 문다은이 3살이었을 때부터 세 자매는 돌아가며 이 아이를 키워왔어요. 군인의 삶을 사는 세 사람이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령이 나면 아이를 데리고 이동했고 훈련이 길어지면 서로에게 맡겼어요. 세 사람이 동시에 자리를 비워야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해 곁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14년이 지났어요. 문다은은 그 세 사람이 자신을 왜 키웠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세 자매는 그냥 웃거나 내가 좋아서라고 했죠. 그 말이 거짓은 아니었지만 전부도 아니라는 걸 문다은은 자라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을 때 세 자매 중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걸 알았지만 문다은은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두 분이 저를 살리셨군요. 문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에 대한 말이었지만 동시에 눈앞에 세 사람에 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세 사람을 살렸고 세 사람이 자신을 키웠어요. 그 긴 연결이 지금 이 병실 안에서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문가윤이 문다은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문세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약간 붉어져 있었어요. 공군 참모총장으로서 10년 넘게 눈물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억지로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문혜진은 똑바로 문다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너도. 문혜진이 잠깐 멈췄어요. 1년 넘게 혼자 버텼습니다. 그 말이 문다은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어요. 1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했던 1년이었어요. 세 자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키워준 아이로서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버팀이 무릎이 꺾이는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문다은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문혜진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혼자 버틴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혼자 버티게 만든 것이 잘못이에요. 그 말이 병실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문다은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래 이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겨왔는지를 느꼈어요. 말대답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잘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1년 동안 무릎보다 더 깊은 곳을 짓눌러 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부대 안쪽 벚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렸어요. 며칠 전 위병소 앞 콘크리트 바닥 위를 굴러다니던 그 꽃잎들과 같은 나무에서 떨어진 꽃잎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은 그때의 봄과 조금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어요. 문다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아직 다 마르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그러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짊어지고 있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가벼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짐의 무게는 그대로였지만 이제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봄 햇살이 병실 안으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벚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창문 앞까지 날아왔다가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 모두 서로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오래 걸린 봄이었습니다. 절정을 지난 꽃잎들이 바람에 실려 부대 안쪽 도로 위로 흩날렸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막 피어오르던 꽃들이었는데 봄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가장 짧은 계절이었어요. 그러나 꽃이 진 자리에 이미 연한 초록빛 잎사귀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문다은이 목발을 짚고 병실 복도에 처음 나온 날이었습니다. 수술 후 열흘이 지나 있었어요. 차도연 소령은 조심스럽게 재활을 시작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다리 전체에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그러나 이틀째부터는 조금 나아졌고 사흘째부터는 목발의 의지에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문다은에게는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문가윤이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말없이 걸었어요. 문다은이 목발을 짚을 때마다 손을 내밀려다가 참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말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20년 가까이 곁에서 봐온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혼자 하려 하고 정말 힘들 때는 오히려 더 조용해지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복도 끝 창가에 도착했을 때 문다은이 멈췄어요. 창문 너머로 부대 안쪽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오전 훈련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었어요. 군복 차림의 젊은 얼굴들이 줄을 맞춰 걷고 있었습니다. 문다은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표정만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문가윤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돌아갈 거야? 문가윤이 조용히 물었어요. 문다은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짧은 대답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긴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다은은 지난 열흘 동안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처음 이틀은 그냥 통증과 싸웠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부모님에 대한 것, 세자매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이 왜 군복을 입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세자매는 그 빈자리를 14년 동안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문다은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이전보다 조금 더 분명하게 보고 있었어요. 군복을 벗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나으면 문다은이 말했어요. 제대로 복귀하고 싶습니다. 문가윤이 잠깐 문다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말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했어요. 이번엔 혼자 버티지 마. 문다은이 짧게 웃었습니다. 열흘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완전한 웃음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진짜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문혜진이 병원을 떠나기 전에 병실에 들렀어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참모 총장의 자리는 며칠을 비워두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어요. 문세린도 이미 전날 복귀했습니다. 세 자매 중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것은 문가윤이었어요. 문혜진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문다은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발이 침대 옆 벽에 기대어져 있었어요. 문혜진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어요.
문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강태혁 건은 군사법원에서 처리될 겁니다. 대대장 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문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혜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평소에 없는 멈춤이었어요. 언제나 다음 말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말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담아두었던 것을 꺼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었어요. 내 부모님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평소에 문혜진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딸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늘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문다은의 눈이 다시 붉어졌어요. 이번에는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그냥 뒀어요. 며칠 전 처음 울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오래 참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울음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울음이었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슬픔과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문혜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재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보고 싶으면 연락해요.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참모 총장의 말이 아니었어요. 14년 동안 이 아이를 키워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문혜진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 문을 닫았어요. 복도에서 문혜진은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부대 안쪽으로 길게 뻗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벚꽃은 이미 많이 졌지만 바람에 실려 떠다니는 꽃잎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허공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꽃잎들을 문혜진은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문다은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허공에서 흔들렸습니다. 떨어지는 것들이었지만 바람을 타고 잠깐씩 다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 문다은의 눈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다리는 아직 아팠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꽃이 진 자리에서 이미 다음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다은은 그 계절 안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봄을 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올라갔다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왔습니다.